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매일 건강 정보 시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인데요.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고 혼자 밥을 먹는 문화까지 자리 잡으면서 즉석식품이나 편의점 도시락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대학교병원 이혜진 교수와 함께 바람직한 식습관과 영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끼니를 대충 때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나 즉석식품을 자주 드시는데요. 현대인들의 영양 섭취 상태를 분석해보면 탄수화물이나 지방, 나트륨의 섭취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채소나 과일은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나 철 등의 무기질, 비타민의 섭취량은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빈혈,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 저열량 식단이나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이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식단을 계속 유지할 경우 역시 영양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포함된 식품은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만 꾸준히 해도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평소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건강 밥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물을 활용한 음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닭으로 할 수 있는 건강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닭 요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 인도의 탄두리 치킨, 일본의 가라아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닭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닭으로 만든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꼽으라면 삼계탕을 들 수 있습니다. 삼계탕은 간단히 말해 인삼과 닭을 함께 끓인 음식인데요. 여름철에 특히 많이 먹는 보양식이지요.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삼계탕은 영양이 풍부해서 더위에 지쳤을 때 기운을 북돋우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삼계탕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삼계탕에는 닭과 인삼을 비롯해서 대추, 마늘, 찹쌀 등의 재료가 함께 들어갑니다. 닭은 단백질 함유량은 높고 지방은 적어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는 데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인삼은 면역력을 키우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추와 마늘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찹쌀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름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이러한 효능 덕분에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계탕을 먹으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삼계탕은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 만드는 방법이 복잡할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찹쌀을 물에 30분 정도 불립니다. 찹쌀을 불리는 동안 나머지 재료인 인삼, 대추, 마늘을 잘 씻어 준비합니다. 그 다음 닭 속에 준비한 재료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이 끓으면 속을 꽉 채운 닭을 넣고 푹 삶아줍니다. 그러면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삼계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삼계탕 한 그릇씩 나누며 피로도 풀고 면역력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에 대한 강연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행복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 마음이 편안한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등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3대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자유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이 스스로 능력이 있다, 즉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 잘한다고 느낄 때, 또 목표를 성취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을 위한 마지막 필수 요소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사랑, 감사, 편안함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이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이 3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행복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인 자유, 유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을 위한 매우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 요소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수 요소를 갖춰야 할 뿐더러 행복도를 높이는 활동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을 행복한 활동들로 채우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낄까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크게 재미있는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활동은 말 그대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활동을 뜻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미와 의미, 또 이 둘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워하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고 행복도를 측정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의 표를 봐주십시오. X축은 의미를, Y축은 재미를 나타냅니다.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응답한 활동이며 위로 갈수록 재미있다고 응답한 활동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활동을 한번 봐주십시오. 친구 만나기, 산책, 운동, 여행이 보이시죠? 이런 활동들은 매우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또한 크다고 느낀 활동입니다. 반대로
왼쪽 아래에 있는 활동은 재미도 없고 의미도 별로 없다고 느낀 활동인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사람들이 응답한 활동에는 낮잠 자기, 텔레비전 보기, SNS 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어떤 활동에 대해 재미있다고 느낄 때 그 활동이 의미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활동을 할 때 강한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구 만나기, 산책, 운동, 여행 등의 활동을 많이 함에 따라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텔레비전을 보거나 SNS를 하는 것은 재미와 의미의 정도가 모두 낮은 활동인데요. 우리는 시간이 날 때 운동이나 산책을 하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려고 하죠.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시간을 줄이고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일 때 우리의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 재미없거나 의미 없는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들로 여러분의 일상을 잘 채워나가는 것. 거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배울 속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예요. 여러분, 이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소를 잃어버린 후에 외양간을 고친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외양간을 고친다고 해서 잃어버린 소를 다시 찾을 수는 없겠죠? 이 속담은 이미 일이 잘못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웨이시 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은가요? 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속담에 나오는 동물은 달라요. 우리는 늑대가 양을 잡아먹은 후에 양 우리를 잠근다라고 이야기해요. 켈리시 나라는 어때요? 우리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을 도둑 맞은 후에 마구간 문을 닫는다고 해요. 네, 다른 나라인데도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다는 게 재미있지요? 또 의미는 비슷한데 다른 동물들이 나온다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속담에는 그 속담이 쓰이는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속담을 보면 그 사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한국 속담에는 소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소가 한국 사람에게 친숙한 동물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주로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소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소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데 반해 웨이시와 켈리시 나라에서는 양이나 말이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동물이었겠지요. 선생님, 그런데요. 외양간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요. 속담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속담 중에는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죠.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로 아는 것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낫도 농경사회에서는 많이 볼 수 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속담에 쓰였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낫이 더 이상 흔하게 보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속담에 현재 잘 쓰이지 않는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속담이 과거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요?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관용어를 비교해 보면 같은 뜻을 가진 관용어라도 문화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지는데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넘어 다른 뜻을 나타냅니다. 관용어는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의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또한 언어가 변하는 것처럼 관용어도 변화합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관용어를 들었을 때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뜻을 가진 관용어는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까요? 관용어 중에는 신체 부위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관용어에 발이 넓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의 범위가 넓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즉, 인맥이 넓다는 뜻이지요. 인맥이 넓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발이 넓다고 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얼굴이 넓다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발을 쓴다면 일본어에서는 사람을 사귀는 범위가 넓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얼굴을 쓰는 것이지요. 어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머리가 굵다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어깨가 단단해지다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머리가 커져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어른처럼 되었다는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신체 부위 중 어깨가 어른처럼 자랐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톱을 드러내다라는 관용어도 종종 쓰이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숨겨왔던 힘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독일에서는 이빨을 드러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을 위협할 때 발톱이나 이빨을 드러내 보이는 데서 유래했다는 점이 공통점이지요. 지금까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관용어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말의 관용어와 같은 뜻을 가진 말을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면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알 수 있고 때로는 공통점도 알 수 있어서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본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서양의 경우 개인을 더 중시하고 동양은 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간단한 실험을 하는 것도 봤는데요. 주변 사람은 찡그리고 있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웃고 있는 그림을 제시했을 때 동양인들은 웃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서양인들은 행복해 보인다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별로 모여서 방금 본 다큐멘터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말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에 동의해요. 저도 저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한 그림을 봤을 때 동양인처럼 반응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사람이 행복해 보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찡그리고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사람이 웃고 있어도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편이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동양인들은 공동체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데 비해 나이 든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사고방식은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나 교육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세대 간 사고방식이나 문화의 차이가 그만큼 크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더 있다고 봐요. 지금도 설날 같은 명절에는 친척들이 많이 모이고 결혼식 같은 중요 행사에도 서로 꼭 참석하잖아요. 글쎄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친척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는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실험을 다시 한다면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세대별로 다른, 좀 더 복잡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세대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동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개인을 중시한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5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정인데요. 오늘은 그 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무표정하고 행동도 무뚝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에 대한 이런 첫인상이 바뀌는 경험을 몇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무거운 짐가방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분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더니 가방을 계단 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식당에서 무인 주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옆으로 오시더니 주문하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면 몰라도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혼자 기차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께서 간식을 사시더니 처음 본 저한테도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이 표정은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정이 많은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좀 권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상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드리면 친동생을 챙기는 것처럼 도와주십니다. 지난번 제 생일 때는 낯선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제가 외로움을 느낄까봐 사무실에서 동료와 부장님이
같이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향에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였다고 들었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이나 친구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이죠. 현대에 오면서 개인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강해졌겠지만 전통적인 공동체주의가 지금까지 남아 이렇게 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살다 보면 정 많은 한국 사람들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처음 오셨다면 한국 사람들이 좀 무뚝뚝해 보여서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가가면 정이 넘치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인의 정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10일 이상 계속되면서 밤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민준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열대야 현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준 기자, 열대야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열대야란 무더운 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정확하게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합니다. 이런 열대야 현상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열대야는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습도가 높으면 낮 동안에 뜨거워진 땅의 열이 밤이 되어도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더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역에 따라 열대야가 나타나는 일수에 차이가 있지요? 네, 기온이 높은 남부 지역이나 습도가 높은 해안가에는 특히 열대야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남부 지역이나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서울,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 때문에 열대야가 더 자주 나타나는데요. 열섬 현상이란 바람이 도시의 여러 건물에 막혀 순환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평년 기준으로 주요 도시의 열대야 일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29.9일로 가장 많고 대구는 18.5일, 서울은 12.5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대야가 전보다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 열대야 일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작년에는 모든 주요 도시에서 21일 이상의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경우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열대야 일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열대야 현상은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초열대야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날까요? 네, 오늘도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제주 29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민준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2019년 호주에서 발생했던 산불에 대한 뉴스 영상입니다. 산불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들은 산불로 인해 파괴돼 버린 산과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큰 재해를 불러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시작된 산불은 6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되었는데요. 이 산불로 인해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었으며 코알라를 비롯한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속된 폭염과 가뭄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폭우 및 폭설, 초강력 태풍과 기록적인 한파 등의 이상기후는 1980년 이후 세계 곳곳에서 매년 증가해왔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표를 봐주십시오. 이 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면의 높이도 상승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1901년부터 2010년까지 해수면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100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3.7도,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구의 평균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세계 여러 해안 도시가 침수되고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동식물이 멸종하게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 기후변화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주요 원인이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82%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다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각 나라 대표로서 여러분 나라의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주에서 살기 좋은 도시는 멜버른입니다. 멜버른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유명한데요.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적인 건축물과 잘 보존된 19세기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멜버른은 역사적인 건물이나 유적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예를 들면 유적지에서는 페인트를 칠할 때도 나무를 다듬을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멜버른은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도 손꼽히는데요. 세계적인 여러 스포츠 대회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수영, 축구, 경마 등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살기 좋은 도시가 많이 있지만 생활하기에는 서울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은 24시간 깨어있는 도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들이 곳곳에 있어서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든 배달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음식을 주문하여 바로 먹을 수 있고 고기, 채소, 계란 등의 식료품도 주문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 새벽까지 집 앞에 갖다 주기 때문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어디서든지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서울의 장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살기 좋은 도시는 빈입니다. 유럽 여러 도시 중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요. 공원이나 숲 같은 녹지가 전체 도시 공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 도시 어디든 쉽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1년 내내 다양한 예술 공연이나 전시회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일본의 살기 좋은 도시를 들라면 도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지로서 주택 가격이 높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안전한 도시입니다. 네. 각 나라의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개해 주신 도시마다 모두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살기 좋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생태도시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발을 멈춰야 할까요?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생태도시야말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생태도시의 유형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도시들을 소개하며 각 도시가 지닌 특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에서는 현재의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란 인간과 자연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
생태 도시는 인구 집중과 환경 오염 등 도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 도시는 중점을 두는 목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물 다양성 생태 도시로 풍부한 녹지와 맑은 하천 등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연 순환성 생태 도시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속 가능성 생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주택, 인구 등에 대해 계획을 세워 조성한 도시입니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대표하는 생태 도시를 소개하고 그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도시로 스위스의 취리히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폐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천을 복원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도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로 태양광 발전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길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태양열 주택이나 호텔도 많습니다. 마지막은 브라질의 쿠리치바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갖춰진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교통체계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짧은 배차 간격과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자동차 매연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는 자연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개발된 곳으로 환경오염을 낳은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시도 우리가 노력하여 세계의 여러 생태 도시들처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요새 LEI 채널에서 하는 호감 가는 카페 본 적 있어? 내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볼만해. 요즘 그 프로그램 보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니까? 그래? 나는 그냥 남녀가 소개팅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응. 그 프로그램에서 서로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나 몸짓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주는데 내가 모르던 재미있는 사실이 많아. 거기서 소개팅을 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때 하는 행동들이 있대. 일단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몸을 전체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손도 탁자 아래에 두지 않고 잘 보이게 위에 둔다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런다는 말이야? 응.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으면 상대방을 따라하는 현상도 나타난대. 이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진짜 상대방이 물을 마시면 따라 마시고 머리를 만지면 자기도 머리를 만지고 신기하게 표정까지 비슷해지더라고. 듣고 보니 나도 친한 친구들한테 그러는 것 같아. 친구하고 같은 메뉴를 시키거나 친구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친구가 고민을 얘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심각한 표정이 되고 말이야. 맞아. 꼭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 프로그램에서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심리학적인 전략도 알려줬는데, 신나고 설렜던 경험에 대해 물어보는 게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좋은 방법이래. 상대방이 신나고 설렜던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다시 그때의 감정이 생각나고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야. 재미있다. 호감 가는 사람이 생기면 방송에서 알려주는 전략들을 써봐야겠는데. 나도 그 생각했어. 거기서 알려주는 정보가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참 어렵잖아. 근데 거기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대. 외모, 환경, 취향, 관심사 등 무엇이든지 유사할수록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다는 거지. 최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에 대해 말한다든지, 좋아하는 음악, 여행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면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대.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조용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최근에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무리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럼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부끄러워하고 없애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신의 단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때로는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꾸밀 필요가 없다면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한결 쉬워질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한 본래의 모습인지 부자연스러운 모습인지 알려면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원래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여러 사람들과 있으면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줘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집단 안에서의 자기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꾸미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은 생김새가 다양한 것처럼 성격과 성향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권, 책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빈치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미래학자로 유명한 토머스 프레이는 최근 한 강연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적으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전통적인 기업과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너무 어두운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무겁게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이 바로 직업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들으니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다행히 책의 제목 아래에는 불확실성의 시대, 일의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조금은 희망적인 부제가 붙어 있으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대부분의 기계가 자동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직업들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직업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라지고 새로 생기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높은 학점이나 외국어 점수, 자격증 등 현재 인기 있는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보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평생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은 사라지고 전통적인 직업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자신만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승진할지 또는 연봉이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직장을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 업무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미소 씨는 여행이 그림이 되다라는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는데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어떻게 해서 여행을 다니며 그림을 그리게 되셨나 하는 것인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처럼 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연봉도 높은 편이었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할 때 저는 졸업하면 관련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나이 들면 퇴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해보니 그 생활이 저와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40, 50대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40, 50대에 퇴직을 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여행을 다니며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군요. 직장을 그만둘 때 좀 두렵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사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사표를 쓰기 전날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사표를 낸 후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면 그곳에 앉아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행 다니며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행복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직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다녔던 곳들을 기록해 두고 싶어서 제가 그린 그림을 꾸준히 SNS에 올렸는데요. 그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책까지 내게 됐고, 그 결과로 경제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건 모든 사람의 꿈이지만 실제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지금도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능력을 개발해서 더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어차피 60살쯤에는 그만둬야 하고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한번 과감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